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해를 우리가 글을 뭐 구조를 알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의미를 파악했던 그런 뭐 끊어읽기나 청크나 뭐 문법이나 구문독해나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나라 학생들 아마 99.999%는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학교라는 것은 공교육입니다. 근데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죠. 일명 학원이라고 하죠. 사교육인 학원이 학교를 뛰어넘어서 학교가 뭔가 잘못된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가 너무나 지지부진한 근전대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면 사교육이 사실 이걸 이끌어주면서 깨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교육이 이 학교의 교육을 뒷받침한 형태로 가면서 뭐 보스파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러했죠. 결국 학교 수업을 그냥 따라가는, 이것은 사교육으로서 좋지 못한 사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세상에 공기업만 있진 않죠.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사기업이 있죠. 사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은 최전방에 있죠. 맨 앞에서 최신의 기술 또는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깨뚫어 가는 어떤 세빙선 같은 역할을 한다면, 공기업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부족한 부분들 또는 이렇게 빠진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가는 게 공기업의 역할이죠.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나가는 걸 뭐라 합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다라고 하죠. 이건 이미 실패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어떠한 것을 바꾸기가 쉽진 않아요. 자, 학교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글을 문법과 구문과 단어 암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올바른 영어 방법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 전 세계는 바뀌었거든요.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도 이것을 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사교육이 이것을 깨부시고 앞으로 나가면서 최전방에서, 다시 말하면 최신의 정보와 최신의 기술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공교육의 뒤에 붙어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좀 더 보완하는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에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사교육은 사기업처럼 가장 좋은 정보, 가장 빠른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죠. 그런 업체고, 공기업은 쉽지 않아요. 학교도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조금씩 바꾸는 건 사기업이 어떠한 진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제거 보여주다 보면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기업은 아니에요. 그냥 공기업이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기업이라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세금만 받아먹는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은. 공기업은 세금으로 움직이죠. 그 세금만 받아먹는 기업을 뭐랍니까? 이 사기업을, 이걸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은 생존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있던 기업들은 다 생존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냐면, 야, 이게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구문 독해를 해야 되는구나, 또는 문법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단어는 암기해야 되는구나. 뭐 단어 암기해봤자 뭐 그 새롭게 해봐야 뭐 어원 같은 거 좀 정해주고 뭐 어떤 단어를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나 좀 던져주고, 이거는 정말 영어의 근본이 아니거든요. 어원은 분명 영어의 근본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던져주면서 결국 학생들은 새로운 걸 봐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틀 안에서 놀았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의 사교육이 결국 학교에서 하는 거 그 뒤를 따라가는 거 이상 없었던 거죠. 단지 학교 선생님이 어려우니까 쉽게 가르쳐준다, 이 정도? 그래봐야 그 안에서 노는 거였죠. 그런데 영어는 수학과 좀 달라요. 반드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그런 과목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제가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구조를 분석해서 하는 게 학교의 공교육이에요. 옛날부터 했던 거죠.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교육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암호 해독하듯이 구문 독해라는 거, 이거 이제 번역을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작의 목적도 있었고 되게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사실 번역, 영작, 그리고 이제 글 있는 독해, 듣기, 한꺼번에 이 네 가지를 다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시작한 건 맞아요. 공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안 가르친다면 영작이 되겠는가라는 당연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영작을 또 목표로 하다 보니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공교육이 이러한 것을 강조했다면 사교육이 이걸 따라간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교육은. 이거는 아주 오래된 기법이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있으면 제기해야 되거든요. 현재 유럽이나 그리고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노암 촘스키나 이런 분들의 그런 것들은 이런 형태로 언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미를 보고 의미가 끌어주는 그 형태로 독해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언어를 파악할 때 이걸로 파악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밝혀낸 사실이에요. 의미를 보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구조를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발견했느냐? 읽어 나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상한데 의미가?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을 찾아낸 거죠. 이런 것들을 사교육에서는 전달해 줌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교육은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구조 독해한다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리스닝에서 여는 발음하는 거. 이거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직관적이잖아요. 제가 발음하는 거를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정확히 발음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나운서가 아니고서야. 아나운서는 특별히 훈련을 받잖아요. 말하는 방법이나 표준어 같은 것을 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투리가 있듯이 정확한 발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말하는 것을 대충 들어야 되는데 대충 말하는 걸 정확히 듣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공교육에서는 분명히 하죠. 스피킹 같은 경우도 패턴 말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공교육에 있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패턴이 있고 그것을 교과서에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배우게 합니다. 2차전 때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패턴을 말하기는 이거 사실은 영어는 아니에요. 그냥 암기해서 하는 거와 비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과정에 사교육의 역할을 못하고 공교육의 뒤를 따라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지문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 빨간 줄 볼까요?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thin, intense, excitable, with beard, their rival, Darwin, the breeze, already, looks like, young version. 요 정도 가야 앞에 있는 게 문법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여기에 지나갈 때는 문법적으로 분석이 안 돼요. thin 하면 몸이 좀 가늘하다는 말랐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냥 물건 같은 게 얇다는 말도 되군요. intense란 말이 강렬하다는 말도 되고 또 사람일 때 열정적이란 말도 가능해요. 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 보고 나서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사물을 가리키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면서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가는 게 쉽지가 않죠. 결국 여기까지 와서 다시 올라가서 이게 결국에는 앞에 있는 디브리스라는 사람을 꾸며주는 거니까 thin은 호리호리아니고 intense는 열정적인 거고 그리고 흥분을 잘하는 이 뜻이구나 라고 여기 와서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언어에 뭔가 모르는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하는 분도 있었으면 그건 똑똑한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결국 구문 문법은 다 오고 나서 일은 다 끝났는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번역인 거죠. 이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고 공교육은 이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교육은 이러면 안 되죠. 언어는 이런 식으로 독해가 진행되지 않거든요. 하면서 알거든요. 거의 동시로 느낄 정도로. 자, 그럼 해볼게요. 진 intimate history. 진 유전자. 그쵸? intimate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내밀한 역사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In the summer 1878, a 30-year-old Dutch botanist named Hugo de Vries
traveled to England to see the Darwin. 1878년 여름이었어요. 30살 먹은 네덜란드 식물학자 이름은 휴고 디 브리스인데 이 사람이 잉글랜드로 가서 다윈을 보려고 했어요. It was more of a spiritual journey than the scientific visit. 자, 그것은 영혼의 영혼의 여행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여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것도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 라기보다는이라고 제가 해석했어요. 보다는 아니 보다 뜻이 아닌가? 근데 라더로 대는 라더로 해석했네. 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해석했죠. 이런 게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선 뭐는 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것은 정신의 여행이라는 거죠. 과학적 방문보다는 크다는 거죠. 이쪽의 가치가. 그래서 저는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말로 라도로 번역하지 않아도 그냥 영혼의 여행이었구나. 과학적 방문은 아니구나 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내 속에서. 근데 번역을 할 때는 말로 나올 때는 이렇게 여러분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죠. Darwin was vacationing in his sister's estate in Dorking, but Debris tracked him down and traveled out to meet him. 다윈이 휴가 중이었던 거예요. 그의 여동생의 그러한 저택, 그러한 사유지에서 덩킹에 있는. 그러나 디브리스는 그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끝까지 이동을 해서 그를 만나려고 했죠. Thin, intense, etc. 아까 읽었던 거죠. 자, 맑고 intense, 열정적이고 흥분자라는 수염이 있는 거죠. 수염이 있는 다윈과 라이벌이 될 정도의 수염이 있는 디브리스는 이미 looks like 젊은 버전의 그의 아이돌 우상이죠. 다윈이겠죠. 그의 우상의 젊은 버전처럼 보였다. He also had Darwin's persistence. 그는 또한 다윈의 persistence, 지속력, 다시 말해 인내력을 갖고 있었다. The meeting must have been exhausting, for it lasted only 2 hours, and Darwin had to excuse himself to take a break. 자, 그 미팅은 must란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must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해야 한다 하지 말고 그냥 must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임은 반드시 exhausting,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것이 지속되는 게 단 2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윈은 excuse me 실례합니다 하면서 잘 뜨는 거죠. 실례합니다 하면서 take break, 휴식을 가져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치는 건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But 그러나 디브리스 left England transformed. 자, 이 디브리스는 잉글랜드를 transform이란 건 변형된 거잖아요. 변형된 상태로 남겨놨다? 이거를 문법적으로 해석한다고 leave,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영국이 변형된 상태로 하고 그는 남겨놓고 떠났다고?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의미가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의미가 안 맞으면 뭔가 순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자동화돼 있어야 돼요.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디브리스는 잉글랜드를 그냥 랩에서 떠났다요. 근데 트랜스폼, 마음이 바뀐 거죠. 바뀐 상태로 떠난 겁니다. With no more than brief conversation, Darwin had inserted sleuths into the Debris racing mind, completely redirecting it forever. 노모아덴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노모아덴 해가지고 해석할 때 이건 only의 뜻이다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암기하는 바로 이게 뭐라고 하죠? 번역식이라 봐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은 아니었다잖아요. 무조건 그 이상 전혀 아니었다는 거니까 간단한 대화 정도만 했다. 요 정도. 이해가 no more than brief 간단한 conversation. 이거 그 이상도 아니었는데 이해가죠? 이상도 아니었는데 다윈은 insert 삽입을 했다. 슬루스 수문을 디브리스의 막 뛰는 마음에
수문을 넣었다는 거야. 우리말 바꿔볼까요? 디브리스의 뛰는 마음에 문고를 열어줬다. 이런 말 됐겠죠. complete 완전히 다시 방향을 설정한 거죠. 영원히 방향을 다시 바꿔버렸다. Back in Amsterdam, Debris suddenly terminated his prior work on the movement of tendrils in plants and drew himself into solving the mystery of heredity. 자, 다시 암스테르담에 돌아온 디브리스는 갑자기 터미네이트 끝낸 거예요. 그 이전의 일을 마무리했다. 끝냈다. 중단했다. 덴드릴. 그 덩쿨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 식물에 끝내고 그러면 그 자신을 어디로 던졌다? 문제 푸는 거에 투신했다. 몸을 던졌다는 얘기죠. 유전의 미스테리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투신했다. 이런 말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정리하고 항상 제가 말했던 거죠. 공교육이 가야 할 길은 사실 그 길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잘 안 바뀌는 건 일반적인 전 세계의 흐름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사교육을 들으신다면 공교육의 보습 정도가 되는 학교라면 학원이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그대로 들은 거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보습적인 학원들이 사교육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새로운 건 제시 못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